1장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사흘 전에 모든 TV 채널이 먹통이 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뉴스는 다급한 아나운서의 음성이었다. 그 다급한 음성이 지금도 내 귓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지만 이상하게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 모든 언어와 단어에 찌꺼기 같은 노이즈가 낀 기분이었다. 나는 뉴스가 들려오는 그날 창문 밖에 보이는 광경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하루가 지났고 또 하루가 지났다.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 오늘 낮에는 결국 전기가 끊겼고 해가 진 저녁부터는 밖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소리는 이상한 괴음이었다. 나는 이 소리가 인간이 내는 소리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인간이 낸다고 하기에 이 소리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생소했다. 도대체 이 소리가 무엇이 내는 소리냐고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난 이 방에 혼자다. 정신이 혼란스럽다. 조금 정신을 가다듬어 본다. 일주일 전에 보험회사에서 받은 달력을 기억해내 빠르게 쓰레기통에서 찾아왔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다 써가는 낡은 모나미 볼펜을 발견했다. 그저 잠을 자기 위한 용도였던 고시원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었다. 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만히 공포에 질려 있다. 본능처럼 펜과 종이를 양손에 잡았다. 아마 지금 작성하는 이 기록마저 없었다면 나는 지금 혼자라는 공포와 치닫는 두려움에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기록을 시작한다. 이 기록은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리고 단순한 일기이자 훗날을 위한 지침서, 그리고 자서전이다. 현실 회피를 위한 나만의 대화는 기록이 되고 이 달력에 써가는 일기가 내가 삶을 이어가는 마지막 단추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전화는 전기가 끊겼던 오늘 낮에 모두 먹통이 되었다. 그렇다고 그 전에도 통화에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에 집중하며 미친 듯이 119, 111을 눌러봤지만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필사적으로 빌어보았다. 하지만 나 같은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심지어 기도할 신조차 내 옆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다. 경찰? 그들은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해 바쁜 것이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나를 구출하러 내 고시원 문을 노크할 것이다. 하지만 그 합리화가 지난 직후 창문 밖으로 경찰이 그놈들에게 배가 찢기는 것을 보았다. 그가 지르는 비명은 내 악몽 속에 나타나 온종일 나를 괴롭혔다. 그놈들은 그 경찰관을 단숨에 죽여주지 않았다. 배를 찢어 모든 걸 뜯어내고 삼키고 파헤쳤다. 그놈들은 단순히 육식동물이 아니다.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존재였다. 그놈들은 사냥감의 숨이 끊기든 말든 자기 몸에 총알이 박히든 말든 그저 원초적인 굶주림만을 느끼며 피와 살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했다. 그리고 그놈들은 경찰관이 쉽게 죽는 것조차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는 내장이 모두 없어져 갈 때까지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쳤고 이내 죽음을 맞이한 듯 비명을 멈췄다. 난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지막에는 결국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 그곳을 다시 바라봤을 때는 경찰관의 시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흥건한 살점과 피를 보며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자각했다. 모든 것을 지켜본 나는 본능처럼 책상을 옮겨 문 앞을 막아뒀다. 근래 가장 실천이 빨랐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안심은 되지 않는다. 맨손으로 배를 찢던 그들은 저 얇은 문마저 파헤치고 나에게 올 것만 같았으니까. 나는 창문 너머로 많은 죽음을 지켜봤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여성,
엄마의 손을 놓쳐 그 자리에 찢긴 살점이 되어버린 아이. 그리고 베란다에서 그들과 몸싸움을 하다 떨어지는 회사원. 사회에서 얼마나 돈이 많던, 무슨 직위를 가지고 있던 그놈들 앞에서는 모두 공평한 고기가 되었다. 훗날 지옥도가 무엇이냐면 난 당당하게 이날 있었던 그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줄 것이다. 그들, 그것, 도대체 그놈들을 무엇이라 정의해야 할까? 그들은 사람을 죽인다. 살인마인가?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먹는다. 식인종인가? 아니, 그들은 내가 아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정의하지 못하는 그것은 내가 살면서 처음 봐왔던 종류였다. 분명한 건 그들은 이 도시를 점령한 포식자이며 끊임없이 이 어두운 도시를 떠도는 살인 기계라는 것이다. 일기를 쓰는 지금 창문 밖으로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가 아직도 고픈 걸까? 혹시 그들이 나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찔렀다. 아직도 울부짖던 경찰관의 모습이 생생하다. 겨우 3일이다. 겨우 사흘 만에 이 도시는 그들로 가득하다. 이제는 탈출도 생존도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고시원은 좁다. 밖으로 나서는 문을 제외하고는 이 작은 창문이 유일했다. 개인 화장실이 딸려있다는 두문 옵션에 바로 계약을 했던 기억이 남는다. 그나마 무료로 제공하는 라면과 밥은 복도를 꽤 걸어 공용식당으로 들어가야 보인다. 나는 굶주렸다. 사흘 동안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로 배를 채웠다. 몸과 정신은 끊임없이 먹을 것을 요구했지만 나에게는 이 현관조차 열 용기가 없었다. 몸에 힘이 없다. 이대로 굶어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 싸구려 손전등이 얼마나 갈지 걱정이다. 이 손전등이 꺼지면 어둡고 긴 밤을 혼자 보낼 자신이 없다. 밤에 많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봤고 한참을 자리에 누워 공포에 떨었다. 시간이 지나 새벽이 되었고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불 안으로 달려와 이른 새벽에 일기를 작성한다. 지금은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라 모든 게 컴컴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손전등을 입에 물고 펜과 일기를 잡았다.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이불을 최대한 둘렀다. 어제 분명 손전등 배터리를 아껴야지 다짐했는데 이대로 가만히 앉아 아침 해를 기다릴 자신이 없었다. 아직도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기록을 시작한다. 어젯밤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청일까 싶을 정도로 작게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이내 내가 지내는 고시원까지 들려왔다. 겨우 악몽에서 벗어나 새우잠을 자던 나는 그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임을 자각하자마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재빠르게 창문에 붙어 밖을 살펴봤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 내려앉은 도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난 결국 귀를 기울여 청각의 모든 신경을 쏟아부었다. 그래, 이건 분명 아이 울음소리가 맞다. 아이 엄마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걸까? 혹시 내 근처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닐까? 나는 굉장히 불안했다. 그리고 정신없이 손톱을 씻고 손을 떨며 다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가로등 하나 켜져 있지 않은 거리는 내 공포심을 자극했고 암흑 속에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굉장히 을씨년스러웠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거리 위에 있는 건물들과 차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리는 마치 명절의 고속도로처럼 차들로 가득했는데 해가 뜬 상태에서 봤던 풍경과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차들 사이로 그림자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혹시 사람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어봤지만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와 사정없이 흔들리는 팔다리 그리고 이상한 괴음은 그들이 인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소리가 들리는 아파트를 향해 거침없이 뛰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 우는 소리에 반응한다. 그렇다면 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백이동? 백일동? 이 어둡고 조용한 도시에 아이 울음소리만큼 크게 들리는 소리는 없었다. 또렷하게 들려오는 큰 소리에 그놈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흘러 셔츠로 여러 번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10분가량 멍하니 서서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침대를 밟고 서 있었는데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고 목이 쉴 새 없이 말라왔다. 하지만 난 공포에 떨면서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자리를 필사적으로 지켰다. 혹시 그들이 이곳으로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다른 사람의 위기를 지켜봤고 한동안 눈조차 깜빡이지 못했다. 그놈들은 마치 파도처럼 아파트를 향해 몰려갔고 아이 우는 소리를 따라 정확히 백이동 아래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놈들은 백이동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걸 확신했는지 기분 나쁜 계음을 내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울부짖음은 마치 맛있는 음식 앞에 기도를 올리는 그들만의 의식처럼 아파트 아래에서 공명하고 있었다. 욕이 나온다. 난 아이가 울음을 그치길 빌고 또 빌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아이를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단칸방에 갇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서 아이의 안부를 걱정하는 걸까? 이 창문이 TV처럼 보였던 걸까?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지켜보는 것은 멍청한 행위였다. 나는 차라리 그 장면을 보지 말았어야 했고 언제나 그렇듯 한 구석에 처박혀 공포에 떨었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 울음소리와 더불어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공포에 사로잡혀 크게 내뱉는 비명은 멀리 있는 이곳까지 전해졌다. 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는 사람과 감정이 동화되어 눈을 질끈 감았다. 여자가 느끼는 공포심이 그대로 전해진다. 그 비명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아파트에서 단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102동 11층 왼쪽에서 두 번째 베란다. 그곳이 분명하다. 그곳에는 손전등으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있는 무언가가 베란다로 뛰쳐나왔는데 시각에 정신을 집중하고 한참을 그곳을 들여다보자 그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이 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는 무언가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가 베란다 밖으로 나오자 아이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다. 저 여자가 안고 있는 것은 울고 있는 아이가 분명했다. 멀리서는 그녀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음에도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절망 앞에 놓인 감정이 느껴졌다. 그녀는 한참을 베란다에서 서성였고 끊임없이 집안을 들여다봤다. 울음소리를 듣고 그놈들이 11층까지 올라온 모양이었다. 그녀의 다급한 몸짓이 느껴졌다. 그녀는 베란다에서 손전등을 연신 흔들며 크게 구조를 요청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에요. 나는 그녀가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도 그녀가 내 앞에 서서 도움을 청하는 것만 같았다. 제발 살려달라고, 나와 아이를 여기서 구해달라고. 그녀는 잊지도 않은 구조대를 향해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창문 틀에 얼굴을 묻었다. 여자는 울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섞인 비명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놈들이 침투를 시도하는지 그녀는 처절하게 비명을 내지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베란다의 문을 꼭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경첩이 밀려 뜯기는 둔탁한 파괴음이 여기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금방 부서질 것이란 생각에 나도 같이 그녀처럼 발을 구르며 소리 없는 비명을 내질렀다. 내 입술이 짭짤했다. 아마도 난 눈물을 흘렸던 것 같다. 쾅쾅거리는 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불안감이 여기까지 느껴져 왔다. 그녀는 탈출구를 찾는지 정신없이 베란다를 돌아다녔고 연신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도 상황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고 그녀는 헛된 움직임을 지속했다.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경첩이 뜯기는 소리와 함께 베란다 창문 안으로 수십 구의 그림자들이 들이온다. 그것을 발견한 여자도 그리고 나도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이제는 최후였다. 여자는 비틀비틀 일어나 베란다 밖으로 아이를 던진다. 그리고 아이를 따라가듯 자신도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그놈들이 원하던 돼지고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내 고막을 강타했다. 그것이 그녀와 아이의 최후였다.
그리고 그놈들은 바닥에 떨어진 고기 찌꺼기를 찾아 아파트 밑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숨이 끊긴 아이와 엄마를 씹으며 맛있는 식사를 시작했다. 고통 없이 죽었을까? 순간 난 토악질이 올라와 그 자리에 정신없이 토를 내뱉었다. 먹은 것이 없어서 묽은 액체만이 나왔고 속만 쓰려왔다. 난 위에가 침을 줄줄 내뱉으며 떨리는 손을 들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창문을 닫을 수 있었다. 정신이 흐릿했다. 그 어떤 죽음보다 보기 싫은 광경이었다. 난 더는 창문 밖을 바라보지 못하고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내가 뱉어낸 토가 옷에 묻든 말든 나는 눈을 질끈 감으며 침대 위에 몸을 눕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힘에 부쳐 덜덜 떨면서도 그 장면을 끊임없이 회상했다. 작은 고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 다음으로 큰 고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려는 아기 떼들이 미친 듯이 몰려온다.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것을 먹으려 탁탁탁 바닥을 박차던 소리가 너무나 생생해서 기억난다. 난 꺽꺽 울며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말았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공포와 두려움이 뒤섞인 진창의 찌꺼기가 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든다. 혹시 나는 죄책감을 느끼는 걸까? 왜? 내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데? 난 그저 그 장면을 하염없이 쳐다보며 방관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난 이불을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와 말하지 않는다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난 자신을 세 장에 가두고 다시 한번 일기장을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켜자 밝은 빛이 나와 일기장을 비췄다. 일기를 핑계로 손전등을 켜봤지만 전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환한 빛과는 반대로 내 마음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난 한동안 일기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 체온은 저것과 다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난 아직도 살아있다. 어제 그녀의 죽음 이후로 이 도시는 침묵에 빠진 것만 같다. 가끔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창밖을 바라보면 숨이 턱 막혔다. 막힌 차들 사이로 어슬렁거리는 그들은 내가 사는 고시원 근처 길가를 빼곡하게 수놓는다. 무엇을 그렇게 찾는지 연신 두리번거리는 그놈들은 가끔 무언가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그곳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다 아무것도 없거나 포식을 끝냈다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와 이상한 괴음을 내뱉는다. 그들의 행동 패턴은 그만큼 단순했다. 하지만 인간은커녕 단순한 생명체 같지도 않은 행동에 난 도리어 더한 공포를 느껴야만 했다. 낮이 되면 그놈들을 하염없이 관찰하다가 밤이 되면 공포에 떠는 시간이 계속된다. 오늘 아침부터 수도가 끊겼다. 단칸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이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 사실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전기가 끊겼을 때 수도가 곧 끊길 것이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했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난 곧 죽는다는 것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 난 그저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이젠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에게 고통스럽게 물어뜯기기는 싫었다. 그렇기에 나는 죽기를 원하면서도 밖을 계속해서 관찰한다. 그러다 또 목이 너무나 마르면 혹시나 수분이 남아있을까 싶어 세면대를 혀로 앓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죽고 싶다며, 차라리 메말라 죽고 싶다며. 하지만 내 몸은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방구석 히키코모리, 그리고 겁쟁이. 맞다. 나는 이 악몽을 끝내고 싶지만 눈을 뜰 용기가 없는 그런 겁쟁이다. 문을 열고 나가던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던가.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 예전도 지금도 내가 제일 잘하는 짓을 하고 있었다. 방관, 하염없이 썩어가는 정신. 지금은 전기가 끊겨 나오지도 않는 TV를 대신해 창밖을 TV 화면이라 착각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프로만 보고 있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멍청이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마치 같은 화면을 재생한 듯 거리에는 작은 변화조차 없었다. 혹시 구조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봤지만 하늘은 죽어가는 우리를 조롱하듯
흐린 날씨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힘이 없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쓰고 지독한 삶을 연명하기 위해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이상하다. 지금은 해가 지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어둠이 자욱하게 깔리면 도시는 제일 조용할 시간을 맞이한다. 하지만 도시를 잠에서 깨우는 소음은 나를 저절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 밖에서 큰 소음이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분명 인간이 내뱉는 비명과 고함이 들려온다. 살아있다. 누군가 분명히 살아서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내가 들었던 소리는 인간이 내는 소리가 맞았다. 나는 비명이 들리자마자 침대를 밟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뒤 소리의 주범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 발견한 그들의 모습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윤곽을 보아 그들이 사람인 것만은 추측할 수 있었다. 난 어둠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어둠이 낀 안개숲을 정신없이 훑어보았다. 그리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내가 발견한 3명이 그놈들을 피해 황급하게 뛰고 있는 것을 눈으로 쫓을 수 있었다. 어두운 길에 빼곡한 차들은 그들의 진로를 방해했고 시야를 막았다. 그러자 선두를 달리던 한 형체가 황급히 무언가를 꺼내들더니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이 환해졌고 손전등 빛 덕분에 도망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아니, 곧 다가올 죽음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 각각 한 명씩,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 난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족일 거라고 생각하며 숨을 죽였다. 도망쳐라. 더 빠르게 도망쳐라. 난 조용히 중얼거리며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였다. 아이는 엄마로 보이는 성인 여성의 손을 잡고 뛰고 있었고 그 뒤를 그놈들이 맹렬한 기세로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커다란 가방이 뛰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가방을 길가에 버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길가에 형편없이 떨어진 가방은 뒤쫓아오는 그놈들에게 짓밟혀 걸레가 되어버린다. 묵직한 가방을 보아 사건이 터진 뒤 탈출을 작정하고 나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택이 곧 치명적인 실수였음을 죽음의 위기 앞에서 깨달았을 것이다. 잡힐 듯 말 듯한 거리는 속도가 느린 아이 때문에 서서히 좁혀졌다. 아이와 엄마는 연신 비명을 질렀고 남성 또한 생존의 가로막길 앞에서 죽음을 예상한 듯 절망의 고함을 내질렀다. 멍청한 짓이 분명하다. 그 소음을 듣고 그놈들이 더욱더 몰려들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도로를 반쯤 달리다가 반대쪽에서 뛰어오는 그놈들 사이에 포위되고 말았다. 먼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나는 죽음이 예정된 순서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전등을 들고 있던 남성은 결국 이성을 잃었는지 가족들을 버리고 도로 옆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남자는 몇 걸음 가지도 못해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그놈들에게 머리카락을 붙잡혔다. 그리고 머리 가죽이 뜯기고 동시에 목이 부러졌다. 남성은 단말마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렇게 온몸이 찢겼다. 사람 하나가 빠르게 6편으로 변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남자가 죽는 걸 확인하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곧 그 자리에서 때로 달려드는 그놈들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그녀는 나약한 반항 한번 하지 못했다. 나는 거기서 고개를 돌려야 했다. 잔혹한 죽음? 그것은 나흘 동안 계속 봐왔던 풍경이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라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계속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마지막 본 광경은 여태까지 저 상황을 지켜본 이 순간을 후회하게 했다. 남성이 들고 있던 손전등은 운 좋게 옆으로 떨어져 그들 가족을 전부 비추고 죽음을 세세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난 보고 말았다. 뒤따라 달려오던 아이는 너무 빠른 속도에 엄마 손을 놓치고 넘어졌다. 넘어진 아이는 아빠가 그놈들에게 잡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덜덜 떨다가 이내 재빠르게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본능적인 행동인 것 같았는데 너무나 시기적절했다. 미친 듯이 가족을 쫓던 그놈들은 아이가 차 밑으로 들어가든 말든 다른 곳에 놓인 만찬에 신경을 쏟았다. 아이는 차 밑에서 벌벌 떨며 엄마와 아빠의 죽음을, 아니 포식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놈들은 시체 하나를 순식간에 지어갔다. 마치 피라냐처럼 순식간에 살코기를 해체시키고 뼈조차도 막대 사탕을 씹듯 으득으득 씹어 삼킨다. 아이는 육편이 곤죽으로 변할 때쯤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만찬이 끝나고 그놈들은 아이를 찾지 않았다. 당최 숫자조차 세지 못하는 그놈들의 단순함이 차 밑에 있는 아이를 살린 것이다. 그놈들은 그곳을 한참을 맴돌다 서서히 자리에서 벗어났고 이내 새로운 사냥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아이는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차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앞에서 엄마와 아빠가 먹혔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대가로 자신은 생을 연명할 수 있었다. 아이는 그놈들에게 들킬까봐 찍소리도 못하고 벌레처럼 웅크렸다. 절망 속에서 울음을 참고 있을 게 눈앞에 그려진다. 저 아이는 죽게 되겠지? 저 아이도 나처럼 저곳에 갇혀 스스로 나갈 용기도 목숨을 끊을 용기도 없이 그렇게 말라 죽겠지. 아, 입에서 짙은 숨이 뿜어져 나왔다. 바로 새장 밖에서 나처럼 죽어가는 다른 새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근데 혹시 내가 구하면? 뭐? 내가 뭐라고 쓴 거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설마 아이를 걱정하고 있나? 단칸방에 갇혀 언제 죽을지 숫자를 세는 내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내가? 겁쟁이, 넌 영원한 겁쟁이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나는 열심히 자기 부정을 해봤지만 아이가 어디에 있고 무슨 차종 밑에 있는지 또렷하게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각인처럼 틀어박혀 버렸다. 그래, 나는 마치 그 아이를 구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겁쟁이, 멍청이, 지금 또 헛된 상상을 하는 거지. 일기 밑에 도로 상황을 그대로 옮겨둔 그림이 그려지고 아이 위치가 별표로 찍혀 있다. 아이는 차 밑에 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